예. 지난번에 그 간평 들어가셨죠? 어, 154페이지 하실 차례인가요? 네. 그리고 오늘 자료는 받아보셨나요? 자료? 풀어보셨나요? 일단 거기 안에서 그 계산 문제에 대한 거는 설명을 해드리고요. 거기 5번인가가 계산 문제죠. 네, 근데 그 계산 문제는 저기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혹시 그런 배열이 나오면은 암산으로 가능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게 아마 요건이 요거 세 개 중에 얘가 얘보다 특화되어 있는 걸 고르라는 논리거든요. 얘가 총 고용인구가 1000명이고요. 얘가 3000인데 처음에는 이게 300 주고요. 얘를 1200을 줬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1000에 300이면은 얘가 0.3이거든요. 3000에 1200이면 0.4거든요. 그럼 얘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얘가 500이고요. 얘가 1500이거든요. 그럼 1000에 500이면 0.5 나오겠죠. 그러면 3000에 1500이면 0.5 나오죠. 그럼 이건 둘이 같죠. 이렇게요. 근데 얘가 1000에 200이잖아요. 근데 얘는 3000에 300이잖아요. 그럼 1000에 200이면 0.2잖아요. 3000에 300이면 0.1이죠. 그러니까 얘가 크죠. 그 답이 이제 얘가 나오는 거죠. 부동산합이.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계산기를 써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단순 비교에 대한 문제죠. 이 배열이 기출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출에서 계산이 문제가 나오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요령을 대입을 잘 하면 바로 풀 수 있게끔 그런 과정. 근데 저게 그 문제를요 많이 풀어 보셔야 어떤 그런 감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바로 뭐 이렇게 탁 들어온 건 아니고요. 이거 왜 그럼 설명해 드렸냐면요. 지난주서부터 왜 해설을 안 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거 답만 드렸는데 물어보셔야 되는데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또 설명을 해드려야죠 또. 근데 이거 정리가 돼야 이걸 하시는데 참 그렇다니죠. 자, 여기 이제 그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라고 있죠. 예.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문제로 자주 인용이 되니까 그냥 기억은 좀 해두셔야 되겠고요.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요, 거기 보시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어떤 지역 특성을 갖는지, 그리고 그 특성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서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지역 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표준적 이용, 그죠? 이거를 매개로 해서 뭐를 판정하냐면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얘를 판정하는 겁니다. 가격 수준을.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 수준이라는 거는 이제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종합적인 지표를 우리가 가격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표준적 이용이라는 건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그 지역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이용을, 그러니까 평균적인 이용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이제 그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요. 얘네를 우리가 대상 부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이라는 건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인데요. 줄여서 이제 대상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평가사는 이 물건에 대한 가치 추계를 의뢰받으면은 얘가 속해 있는 지역이 어떤 용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이 가격대를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얘 주변에 있는 요 개별 부동산들이 있죠. 얘들의 무슨 이용을 살펴보냐면 이걸 살피는 겁니다. 현재 얘들의 최이호 이용이 어떤 건지. 그럼 최이호 이용 상태는 그 최이호 이용이라는 건 배우셔서 기억하시죠? 얘가 만약에 여기가 역세권 주변이면은 대부분 뭐를 짓는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상가 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지역의 최이호 이용은 뭐가? 상가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만약에 여기 주거 지역이면은 뭐가 있겠어요? 주택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 살펴봤더니 주로 이 단독 주거 형태가 구성이 돼 있더란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평가사는 얘가 속해 있는 지역을 무슨 지역? 주거 지역으로 보겠죠. 이제 세분하면은 일종 전용 주거 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하게 될 거죠. 그러면 이제 평가사는 요 주거 지역이라는 걸 기준해서 이게 이제 무슨 이용이라는 거야? 이게 표준적 이용이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둔산동이잖아요. 그러면 둔산동 전체가 단독주택지역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둔산동 안에 가게 되면 상가도 있고 뭐 주택도 있는데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다양한데 얘가 있는 데가 주변이 주로 주거 형태가 요 형태로 뭉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거지역 안에서도 무슨 지역? 단독주택지역이다 이런 얘기죠. 이 안에서. 그러면 그게 무슨 이용이 되더라? 그게 표준적 이용이라는 거죠. 이 지역에 일반적으로 쓰는 이용이 무슨 이용이니까요? 주거용이니까. 그러면 이제 평가사는 요 부동산에 대한 뭐를 판정할 때요? 가치를 판정할 때 뭐를 기준으로? 이 용도를 기준으로 이제 판정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게 지역 분석에서. 그러면 여기도 주거 지역이 있죠. 근데 얘는 오류동이라는 거죠. 오류동이라는 이 오류동 안에서도 또 단독주택 지역이 있을 수 있겠죠. 얘하고 규모가 비슷한. 근데 우리가 가격대를 보면 어디가 비싸요? 그럼 얘가 만약에 비싸다 그러면요. 여기 단독주택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한 1,500에서 평당 1,800 정도 형성한다 그러면 얘네는 시세가 얘네보다 어떻게 돼요? 좀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얘네는 평균적으로 2,300에서부터 2,800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하자고요. 요게 가격 수준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가격 수준이라는 거는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 있죠. 예, 격차를 나타내는 종합적인 지표를 가격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가사들이 요 지역 간의 비교를 잘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요 지역 내에 있는 요 부동산들의 가격은 중개사가 제일 잘 알고요. 지역과 지역 간의 비교를 통한 이 가격 수준의 판정은 평가사가 제일 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거를 무슨 지역이라고 그러고요. 얘하고 유사한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무슨 지역? 유사지역이라고 그럴 때 유사지역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사례를 구하지 못하면 여기서 구한다는 것도 있지만 인근 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얘가 규명을 해주는 거죠. 얘가 2,300에서 2,800으로 결정이 될 때는 얘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겠죠.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되는 유사지역의 시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는 얘네보다 주거 환경이 좀 더 괜찮으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높은 시세가 형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먼저 뭐를 찾아야 돼요? 요걸 찾아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 중에서 남향에 위치가 하고 있고 가장 뭐 괜찮은 주택이라고 그러면 얘는 2,800에 가치 평가가 이룰 수 있고 얘가 골목 안쪽에 있고 이게 햇빛도 들지 않는 예서 뭐 그늘진 곳이다 그러면은 뭐 한 2,300 정도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돼요. 가격순위. 이게 나와야 구체적인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으면 무슨 분석을 먼저 해야겠어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 분석을 통해서 먼저 뭐를 판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판정해야 이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이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판정하는 게 지역 분석에 대한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155페이지에 가시면요, 상단에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는 근거는요, 표준적 이용을 파악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최이호 이용의 판정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얘가 이제 무슨 지역이니까요, 주거 지역이니까 무슨 용도를 중심으로, 주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지역 분석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을 얘기하면 인근 지역하고요, 유사 지역하고 뭐하고요. 여기 세 가지죠. 인근 지역의 주요 대상 지역은 요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애가 누구겠어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인근 지역이. 그럼 얘가 왜 제일 중요하냐면요, 얘가 소재하고 있으니까요. 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역 분석이라는 걸 하는 이유도 궁극적인 목적은요, 얘에 대한 가치를 판정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가치 산정에. 그러니까 얘가 속해 있는 무슨 지역이, 인근 지역이 제일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인근 지역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요, 대상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고요.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요.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얘는 무슨 요인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지역 요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게 되면 뭐를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네? 지역 요인 비교는 생각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서 뭐를 수집하면, 예, 사례를 수집하면은 지역 요인 비교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번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지역 요인 그 비교 관계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시겠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그 돈산동에 있는 요 단독주택으로만 형성된 지역이 있으면 얘는 비 오면은 같이 비 맞을 거 아니에요. 여기 전기나 상하수도 시설도 다 같이 공유하고 있을 거고요. 버스 노선이 있으면 버스 노선도 같이 공유할 거고, 인근에 마트가 있으면 마트 같이 글로 장 보러 다닐 거고, 영화관 있으면 영화 같이 보러 다닐 거고.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다른 지역 가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격차가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얘를 사례를 구했다 그러면은 지역 요인 자체는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쪽에 있으면은 요 지역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건 지역 요인 비교는 해야 돼요. 이거는 같은 인근 지역이라도 개별 요인은 틀리니까 개별 요인은 다 비교해 줘야 돼요. 근데 지역은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그리고 이제 경계라는 거는요, 따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요. 물리적으로 명백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이제 판단하는데, 경계는 대부분 평가사들이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까지가 인근 지역이고 어디까지가 유사 지역이고 어디까지가 동일 수권이냐, 네, 그런 평가사들이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뭐 시험상 각수면 돼요. 사례를 만약에 수집해야 될 때 사례를 수집하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사례는 수집하기가 좀 쉽겠죠. 근데 정확도는 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비교해야 되는 항목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만약에 인근 지역이나 이런 데서 사례를 수집하면 어떻게 돼요? 사례 신뢰도는 높아질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바람에 사례 자료를 구하기는 그만큼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반 주거지역하고요, 고급 주거지역이 있으면 고급 주거지역에서는 사례 구하기 더 힘들겠죠. 비싼 애들은 자주 거래가 되는 게 아니니까 사례 구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사 지역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은 아니고요. 여기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인근 지역과 용도라든가 기능 면에서
유사한 부동산들이 모여 있는 곳을 무슨 지역이라고 그래요? 유사지역이라고 그러고요. 얘는 지리적인 인접 여부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죠. 인근 지역하고 이제 붙어 있어야지만 유사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무슨 지역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유사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오총각이 여기 대전 서구청에 만약에 근무하게 됐을 때요. 주거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대전에다가도 주거를 정할 수 있고 세종시에도 주거를 정할 수 있고 밑에는 뭐 옥천에다가 주거를 정할 수 있고 출퇴근이 가능하면요. 그러니까 반드시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권역이 하나의 시장 지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거를 나타내는 거를 동일 수우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동일 수우권이라는 건 요 수우권이라는 게 동일한 시장 지역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동일 수우권이라는 것은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고 있고요.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최원방권에 위치한 게 동일 수우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일한 시장 지역을 의미하더라.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별 그 동일 수우권의 판정을 보시게 되면 주거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통금 범위하고 일치하는 거죠. 통금 범위하고. 제가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저기 오총각이 대전 서구청에 근무하게 되면 주거를 정하게 되면 대전시 전체가 주거를 정할 수 있는 주공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출퇴근이 다 가능할 테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세종시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하면 여기서도 주거를 정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옥천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도 주거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통근이 가능한 범위 있죠. 그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이 존재하는 권역이 같은 시장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주거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나 여기도 주거를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거지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냐면요. 통근 범위를. 근데 이 범위는 축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범위는 축소가 가능하죠. 만약에 우리 저기 오총각이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데 자녀의 교육적인 환경을 중시한다 그러면 요 중에서 가장 교육적인 환경이 우수한 데만 거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외 시장 지역에서는 거래하려지 않을 거네요. 그러니까 범위는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축소가 가능한 거죠. 축소가 안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상업지는 뭐를 기초로 해서요? 배후지를 기초로 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배후지라는 거는 앞에서 배우신 대로 뭐를 가지고요? 상권이죠. 고도 상업지역은 이 배후지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고, 그죠? 근린 상업지역은 배후지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대규모 어떤지 뭐 상가나 이런 애들은 전국을 동일 수권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이 동일 수권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마지막 줄에 가시면요. 후보지하고 이행지가 있죠. 얘네 동일 수권의 범위는요. 전환 또는 이행 전이라는 게 있고요. 전환 또는 이행 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그 농지인데요. 얘가 만약에 뭐로 택지 후보지로 이렇게 지정이 된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요 후를 기준으로 동해수권의 범위를 판단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농지 상태의 동해수권의 범위와 택지로 바뀌어서 주거라든가 아니면은 상업용지로 지정이 됐을 때 동해수권의 범위가 틀리잖아요. 판정이. 그러면 먼저 요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인데 얘가 이제 이행되어 나가는 또는 전환되어 가는 속도가 느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성숙도가. 그러면 그냥 전을 기준으로 파악하라 이런 얘기죠. 택지 후보지로만 지정이 돼 있지 실제로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됐다. 그렇죠? 유보됐다. 뭐 이렇게 되면은 전을 기준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틀리게 줄 수 있는 게 뭐 그 정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가시게 되면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요거는 정리하셔야 되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를 해서 이렇게 적어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게 선행이 무슨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 그래서 얘는 지역의 뭐요? 거시적인 거.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뭐를 판정하는 거예요?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 후행 분석이 개별 분석이죠. 그래서 얘는 미시적 분석이죠. 개별 부동산의 최이호 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거죠. 요것도 나와요. 거시적, 미시적. 나오는데 요거 따지면 이건 거지가 나와요. 앞에 따면 얘는 개미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구별하시면 되고, 이거 이제 순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 그 정도는 뭐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요게 27회 때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나왔을 때는 요걸로 물어봤어요. 그 중에 지문으로 들어간 거는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의수권이 지역 분석의 중요한 대상 지역이다. 뭐 이런 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이다. 그런 거 들어가 있고요. 얘는 거시적 분석이고 얘는 무슨 분석? 미시적인 분석이다. 개별 부동산의 최이호 이용을 판정하려면 무슨 분석을 해야 된다? 개별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문을 준 다음에 틀리게 준 거는 얘보다 얘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틀리게 준 거예요. 틀리게. 그러니까는 지금 설명해드린 이런 내용만 알아도 무난하게 답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여기 뭐 거의 맞추라고 주기 때문에요.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넘기시면 이제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식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원가 방식, 비교 방식, 그 다음에 수익 방식. 그래서 얘는 비용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고요. 얘는 시장성의 사고에, 얘는 수익성의 사고에 이렇게 기초하고 있죠. 이게 이제 삼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면성이라는 게 각 방식의 특징 또는 장단점을 이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이게 삼면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진학생 때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서 잘은 구별이 안 되더라도 이 가격을 구하는 방법하고 임료를 구하는 방법의 제목 정도라도 알아두시는 거. 이거 제목 정도는 기억하시나요? 이거 무슨 방법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에 내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거는 좀 그렇다 손치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오히려 해놓는 게 답 맞출 때 훨씬 낫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이게 원가법이죠. 얘는 적산법이고요. 얘는 거래사례 비교법이고요. 얘는 임대사례 비교법이고요. 수익 환원법이죠. 그리고 수익 분석법. 이걸 용어로 다 출제를 했어요. 용어를 출제한 다음에 이 제목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임대료 구하는 방법인데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실수를 유도하는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제목 정도는 이제 구별을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 원가법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적산 가격이죠. 근데 적산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또 지문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아주 중요하죠. 용어가.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정리가 기본적으로 되실 수 있어야 돼요. 3방식에 대한 부분은 근래 이론은 잘 안 나오고요. 주로 뭐가 나오냐면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계산의 유형이 매번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형식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기억하시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정도만.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 원가법에서 구한 것이 이제 적산 가격이고요. 얘가 적산 임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게 비중 가격이고요. 요게 비준 임료.
여기서 구하는 게 이제 수익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임료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요 가격에 대한 애들이 이게 전부 다 시산 가액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최종 가치는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시산 가액을 뭐를 해서 조정을 해서 이게 최종 가치를 우리가 도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시산 가격을 조정할 때 산술 평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때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물건의 성격에 맞춰서 가중 평균을 통해서 우리가 가액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59페이지의 상단에 가시면 시산 가액의 조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산 가액의 조정은 단순히 세 가지 가격을 산술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도 등에 따라서 각각의 방식의 가중치를 달리해서 가장 정확한 주방식을 기준으로 하되 다른 방식으로 그 합리성을 검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앞에서 배우신 바에 의하면 건물은 우리가 무슨 법으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해야 되겠죠. 그럼 걔를 주된 방법으로 평가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 등으로 원가법으로 구한 가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검토하라는 얘기는 그 방식으로도 각각 구해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각각 구해진 그 가격에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적인 가격을 도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했던 거죠. 비용 조성 비용으로 1억 1천 들어갔고요. 임대료에 의해서 구한 것이 1억.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이제 임대 뭐 사례, 거래 사례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1억 2천인가 아마 줬겠죠. 이렇게. 그리고 가중치를 주죠. 원가 방식은 20%, 수익 방식은 30%, 그죠?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50%. 이렇게 가중치 주고, 이게 이제 무슨 가격을 구하라는 거냐면 시산 가격 구하라고 출제한 거죠.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준 다음에 비용, 임대료, 사례 주고요. 각각의 가중치를 준 거죠. 가중치에 대해서. 그러면 각각의 방법에다가 요 가중치를 곱해서 구한 애들을 갖다가 합산을 하게 되면 그게 평균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비용이잖아요. 비용이면은 셋 중에 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가 방식이 비용성이 사고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20%가 들어가 있죠. 1억 1천에 20%니까 얘 2,200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임대료, 그러니까 수익이잖아요. 네, 수익에 기초하는 얘니까. 그럼 여기다 30%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얼마겠어요? 3천. 거래 사례잖아요. 비교 방식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몇 프로 들어가면 돼요? 50%. 1억 2천에 50%면 6천이잖아요. 다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억 1,200 나오죠. 이게 이 문제의 답이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를 대입하는지만 알면, 네,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산술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유형이 매년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요에 한 번만 나오고 또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3방식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부담을 갖고 많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인 거는 이제 정리를 하셔야죠. 특히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는 거는 3방식이 힘드시면 뒤에 나와 있는 물건별 평가라든가 가격 공시제도 있죠. 그 정도는 또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하고 끝이 나야 되니까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원가 방식이죠. 이거 지난번에 이거 간편계 들은 건 기억은 나시나요? 자, 원가 방식에서는요, 부동산의 가치는 토지 가치하고 무슨 가치의 합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건물 가치. 여기서의 건물 가치는 건물의 재생산 비용에다가
물을 공제해서요. 감가액을 공제해서 구하고, 토지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이제 구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성격이 그렇다고 말씀드린 거죠. 2018년 6월 29일, 그죠? 오늘 현재 우리 학원 건물이 있잖아요. 10층짜리죠. 얘 가치를 추계해야겠는데, 이거를 이 시점에서 얘가 지금 지은 지가 몇 년 전에 준공이 됐냐면 20년 전에 준공이 됐다. 그럼 20년 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이 건물이 완성이 됐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20년 전에 비용 자료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이 비용 자료를 혹시 구하더라도 그 자료를 신뢰를 못하죠.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건물 올릴 때 보면 눈에 보이는 비용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자료만 갖고는 확인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시점에서 얘를 다시 뭐 하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신축한다고. 10층짜리를. 그러면 20년 전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우리가 얘를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구할 수 있겠죠. 비용 자료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신축 건물은 아니란 얘기죠. 이미 지은 지가 몇 년 경과한 거예요. 20년이 경과했으니까. 그 사이에 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감가가 발생했으니까. 여기 신축 가격에서 감가를 빼주란 얘기죠. 그럼 얘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만약에 해서 10억인데 감가가 한 4억 정도 나왔다. 그러면 빼고 남는 게 얼마라는 거예요? 6억이란 얘기죠. 이게 이 건물의 가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토지 가치는 별도로 추계해야 되겠죠. 공시가격법으로. 추계한 토지의 가치가 한 48억 나오더라. 그러면 여기다가 48억. 그 다음에 얘 건물에 대한 거는 6억. 그럼 두 개 합치면은 54억.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구하는 게 무슨 방식의 사고다? 원가 방식의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원가법이죠. 그래서 원가법이라는 거는 뭐를 구해야 됐을 때요? 적산 가격을 구할 때 제주달 원가에서 우리가 감가 수정을 하라는 얘기는요. 뭐를 산정하라는 얘기예요. 감가에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식이 얘하고 똑같다고 그때 말씀드린 거죠. 이게. 그래서 원가법 자체가 무슨 가치 구할 때 쓴다는 거예요. 건물 가치 구할 때 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제주달 원가라는 게 뭐냐면 이게 기준점 현재 대상 건물을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축에서 이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건물 자체는 무슨 건물이냐면 중고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빼주라는 거예요. 네, 감가 공제해주면은 이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무슨 가격이냐면 중고 가격이죠. 감가 상각된 가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요 적산 가격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제주도할 원가를 상한선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얘는 얘를 넘어설 수 있다, 없다? 없죠. 이 중고인데. 중고 가격이 신축 가격을 넘을 수는 없죠. 넘으면 차라리 새로 신축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죠. 그러고서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얘를 구하고 여기서 얘를 빼면 그러면 이제 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 입각해서 뭐가 먼저 나오겠어요? 제주도 원가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주도 원가 끝나면은 뭐가 나와요? 감가 수정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항상 알아두실 거는요. 제주도 원가를 구하는 것도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감가 수정도 무슨 시점에서요? 기준 시점. 항상 시점은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자, 1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기준 시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재 대상 물건을 재취득 또는 재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 원가의 총액으로 적산 가격의 상한선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자가 건설의 경우라도 도급 건설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 이윤을 고려한다고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제주도할 원가를 이제 제일 순서에 입각해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의의는 이제 지금 설명했는데요. 항상 시점은 무슨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네, 이게 기준점. 현재 신축 원가를 얘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제주도 원가는 자가 건설을 했던 아니면은 도급 건설을 했던 항상 이거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기준? 도급. 도급을 중고를 하게 되면요. 제주도 원가에 이게 반영을 해줘야 돼요. 개발업자에 뭐가요? 이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도급을 주게 되면. 자가 건설하면은 자기가 자기 건물 짓는데 이윤을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팔 때를 생각하면은 그 정도를 감안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란 얘기죠. 비용만 단순히 들어간 건축비만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자가 건설하게 되면 그런 이윤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구한 가격하고 이게 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갭을 좁히기 위해서 뭐를 준 걸 가정한다. 도급 준 걸 가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발업자 이윤도 제주도 원가에는 반영을 해준다 안 해준다? 반영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제주도 원가의 종류가 있는데요. 복제 원가가 있고 대체 원가가 있죠. 그러니까 복제 원가는요 똑같이 지어주는 거예요. 구조나 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는 뭐 기능적인 설비라 이런 것들을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구조로 그대로 옮겨오는 거를 복제 원가라고 그러고요. 복제 원가라는 건 주로 어디에 쓰냐면요 신축 건물에 쓰죠. 그러니까 신축 건물이라는 거는 다시 지어도 역시 그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옮겨온다는 가정으로 접근을 하고요. 대치 원가라는 것은 주로 오래된 건물의 평가에 주로 쓰죠. 지은 지가 뭐 한 3, 40년 된 뭐 이상의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걔를 다시 현재 상태로 짓는 것 자체 그대로 짓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에 맞는 새로운 형태로 대체하는 것이 우리가 대치 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주도 원가의 종류를 이제 가시게 되면요. 복제 원가라고 있고요. 복제 원가는 이제 물리적인 측면에서 대상 부동산과 똑같은 형태로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 건물에 적합하다는 얘기고요. 근데 대체 원가 또는 대치 원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유용성 측면을 강조하죠. 그래서 얘는 지은 지가 오래된 건물에 주로 쓰는 게 대치 원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지은 지가 오래된 건물이니까요. 현대식으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이 감가에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기능적 감가에 대한 부분들이 치유가 다 돼요. 그래서 이걸로 구할 때는 무슨 감가는 생략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기능적 감가는 생략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요거 한 걸 설명드린 건 기억하시나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무슨 감가는 반영하지 않는다. 기능적 감가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산정하는 방법이 4가지 있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어서요. 이게 총량조사법이라는 게 있고요. 구성단위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비교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지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나온 게 요거만 나왔어요. 계산 문제로 2번만. 그래서 요게 정확도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있으면 얘가 제일 정확하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부정확해요. 그러니까 총량조사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제주도 원가를 구할 때 우리가 들어가는 사용한 자재 수량에다가 곱하기 단가 있죠. 요거를 일일이 다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산정한다. 비용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철근 들어갔으면은 철근의 수량에다가 철근에 대한 단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곱해서 철근에 소요된 비용 다 구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 썼으면은 시멘트 들어간 그 예를 들어서 뭐 수량에다가 시멘트에 대한 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항목을 일일이 다 수량 곱하기 단가에서 일일이 다 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평가사들이 잘 안 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평가사들이 주로 쓰는 거는 이거 쓰는 거죠. 이제 비용지수법.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기본수 수업하실 때 이 비용지수법을 통해서 제주도론가 구하는 거 해본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왜 지은 지 뭐 한 10년 된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대지 면적이 뭐 800평방미터고요. 연면적이 1250평방미터일 때 이렇게 주어지고요. 직접 공사비 그 다음에 간접 공사비 있죠. 이거 준 거죠. 그래서 얘가 2억 그 다음에 간접 공사비가 뭐 예를 들어서 3천 그러면 2억 3천이고요. 이게 3억인가? 3억 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게 맞네요. 2억 7천 주고 3천 주면은 여기 공사비가 얼마냐면은 3억. 여기다가 개발업자 이윤이 있죠. 이윤이 예를 들어서 6천.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3억 6천. 근데 10년 전에 그 당시에 그 비용 지수가 만약에 100이라고 그러면 현재 기준 시점에 비용 지수가 얼마 줬냐면 135 이렇게 줬을 거예요. 그럼 이거 수정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100이었던 게 지금은 135니까 물가가 35% 상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3억 6천에다가 100분의 얼마? 135 하는 거죠. 그럼 1.35잖아요. 3억 6천에다 1.35 곱하면 4억 8,600인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이거를 여기 있는 연면적인 1250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평방미터당 제주도론가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봤던 거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상에서는 이 방법으로만 2번 출제한 거죠. 요거로만. 근데 이건 나중에 저기 문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령을 알면은 간단하게는 해놨어요. 간단하게. 수치만 바꿔가지고 한 번 더 냈는데 근데 저게 5년 주기로 나온다는 거죠. 저게 20회 때 한 번 나오고 25회 때 한 번 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5년 주기인데 그러면 뭐 30회나 돼야 나올 얘기인데 여러분들하고는 무관한 회차잖아요. 올해 합격하셔서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30회차까지는 있을 수가 없죠.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구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감가수정 이런 게 있죠. 잠깐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하시죠.